프로파일링 할 때도 과학 분석 못지않게 심리 분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프로파일링은 뭐 범죄 심리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없이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응용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이런 분야들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링에서 이런 심리학을 적용했던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간략히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전남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을 했는데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1학년 여학생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하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잘 아는 김 씨라는 사람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 약속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김 씨 집을 찾아갑니다. 네. 찾아갔더니 김 씨가 이 엄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뒷문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의심점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한 우리 딸이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 해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6시경에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공장 인근에서 목을 매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10대 여고생의 행적이 닷새째 묘연합니다. 앞서 A양은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A양이 사라진 다음날 아침 아버지 친구인 51살 B씨는 집 근처 철도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현장을 가서 봤더니 타살의 혐의는 전혀 없었고 모든 정황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으로 밝혀집니다. 약간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용의자죠. 사람이 사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유력한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만난 김 씨도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범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죠. 범죄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일단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은 과연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이 상황만 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어디에 실종된 아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적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 6월 12일 날 아버지 친구 김 씨가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합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었는데 그래도 뭐 가게에 좀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수락을 하고 나간 것이 문자에서 발견이 됐어요. 김 씨는 A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실종 전날 친구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위험하면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김 씨가 자신의 직업과는 관계없는 낫하고 전기 이발기가 있어요. 머리를 깎는 이거를 구입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까지 구입한 그런 흔적이 나타나죠. 명백하게 지금 어떤 일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종 당일에 사실 직접 둘이 만나는 장면은 찍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시 15분경에 김 씨 차량이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한 야산, 이 야산으로 막 이동을 하는 흔적들을 이제 포착을 합니다. 김 씨의 차량이. 예, 김 씨 차량이. 그런데 그 야산 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차가 머물러 있는 그 정황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러워지죠. 그로부터 한 2시간 정도가 지난 4시 24분에 이양의 휴대폰이 꺼져버립니다. 경찰은 이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야산에서 아버지 친구로 언급된 51살 김모 씨의 차량이 머물렀던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CCTV에 포착이 된 이런 상황인데 관건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그 시간에 이걸 같이 있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언제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김 씨 행적을 살펴보면 더 의심스러운 것이 5시 한 10분경에 집에 도착을 하는데 자신의 차를 일단 세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차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그날 입고 외출했던 옷을 마당에서 태우는 장면이 또 목격이 돼요.
지금 뭔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유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색을 하던 중에 결국 8일 만에 그 동선상에 있는 산 정상에서 시신은 발견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는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여고생 A양이 실종된 지 8일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이발 도구와 낫에서도 A양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으로 이제 지목된 이 범죄자는 이미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고 피해자도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고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프로파일러들이 활용한 것이 바로 심리부검입니다. 심리부검. 심리부검. 심리부검이라는 게 뭔가요? 뭐 일기에서부터 유서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지인분들 다 찾아가서 수백 개의 문항을 여쭤보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이 다 보는데 실제 수사, 법정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특이한 또 시그널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된 분야들 이제 심리부검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여러 명이 모입니다. 네.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인들, 전 직장 동료 이 다양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쫙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해서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람이 평상시 이 마을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평상시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성적인 것에 아주 집착을 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나타나고요. 특히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주 강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강박적인 어떤 불안과 또 그 불안에서 야기되는 아주 완벽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정말 촘촘히 쪼개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아주 불안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건들, 예를 들면 수면 유도제라든지 전기 이발기,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낫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구입한 걸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도구들이 필요한 굉장히 성도착증적인 어떤 범죄를 준비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이 모양은 결국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추론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경찰은 김 씨 집에 있던 전기 이발기에서 이양의 유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없었던 것은 김 씨가 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 씨는 왜 자살을 택한 것일까요? 앞에 그런 성격들이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특히 자신의 기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이런 감정들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준비한 이 계획에 뭔가 잘못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뭐 죄책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떠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혐의를 받다가 자살하고 이런 것을 최종적 형태의 가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한편에서 죽음으로 내 죄를 갚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이 남겨진 피해자에게 오롯이 모든 거를 다 네가 갚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은폐해버린 걸 수도 그렇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옥중에서 자살을 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한 어머니가 기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저렇게 이기적인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 정말 충분히 이해하는,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경찰관이 보험 사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현직 경찰 간부 이모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머니를 폭행해 장기 출혈로 6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빚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이런 흔적들이 나타났는데 자동차에 부딪히면 상처가 없이 그냥 아프지 않나요?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려고 큰 볼링공으로 엎드려 있는 자기 어머니의 등에 떨어뜨려서 결국 자기 어머니가 사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CCTV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헬멧을 쓴 다음에 볼링공을 들고 올라가는 계단에서의 걸음을 거리를 보니까 동료들이 보니까 이 걸음걸이를 금방 알겠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CCTV의 걸음걸이를 분석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법부행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좀 대두된 사건입니다. 요즘은 이제 법 영상 분석 연구원이 따로 있고요. 2차원 영상에 기록된 장면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해서 피사체의 크기나 길이 등 것들을 파악해서 현장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그래서 결국 했나요?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 제일 힘든 건 사이코패스들의 범죄를 자백받는 게 아니에요. 신문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무자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특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사연수원에 교수로 근무를 할 때 신문기법 과정에 교육을 들어와서 교육을 다 받고 간 사람이에요. 교수님 수업을 들었다. 네, 수업 다 들었어요. 교수님의 제자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 카드를 쉽게 말하면 다 보여주고 게임을 하자라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막막한 심정으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집에서부터 수갑을 차고 왔느냐 여기서 수갑을 찼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주고 여기 와서 내가 체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래 바로 이거다. 뚫고 들어갈 만한 심리적인 구멍은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네 머릿속에는 법정에서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너는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지금 체포가 된 거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살해한 우리 형, 할머니를 살해한 우리 아빠 이렇게 가족들이 네가 그런 법정에서의 투쟁을 해나가는 것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면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는 것이 나도 마지막에 배려다. 제안이자 배려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자백하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다.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아내와 변호사를 같이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불러서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갔는데 수사팀장한테 야, 자백할 거다. 2시간 만에 문을 열고 나오더니 나 보험 사기 하려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복도에서부터 막 그냥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신문 전략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부각시켜서 판단의 기준을 바꾼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빨리 범죄를 드러내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해. 새로운 것을 이렇게 확 부각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의 핵심은 부인하는 범죄자들한테 막 해라 너 뭐 사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제안을 하면서 빨리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프로파일러 역할들이 되겠죠. 굉장히 심리적이기도 하고 네, 다 과학입니다. 네. 그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를 봐도 셜록 홈즈가 이제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범인을 앉혀놓고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면은 아니 거기에 있지도 않았던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막 이제 그랬던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코난 도일의 그 셜록 홈즈가 과학 수사의 효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실제로 과학 수사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서 아마 사람들이 아 이렇게 수사를 하면 좋겠구나. 아, 오늘 힌트가 된 걸까요? 힌트가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수사를 한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소설로 보여준 예라고 하더라고요. 작가의 중요성을. 네. 범죄 현장만으로도 범인에 대한 좀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범죄 현장 재구성을 통해서도 많은 행동을
우리가 알아내고요. 행동 분석을 통해서 또 이제 범죄자의 성격과 성향 이런 것들도 추론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을 보면 검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늘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하면 내가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그 행동이 오히려 일상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단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상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상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접근한 사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09년 4월에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밤늦게 노파가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발견 당시에 이제 그 출입문은 시정 장치가 반쯤 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기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반쯤 걸쳐 있는 상태로 최초에 발견이 됐고요. 피해자는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이 노파였었는데 방 한가운데서 이불이 한 절반쯤 덮여 있고 잠자고 있던 매트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사망한 노파의 몸 위에 흰색 가루가 가득 덮여져 있었어요. 흰색 가루. 흰색 가루가. 이 흰색 가루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던 밀가루와 설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물건으로 뿌려져 있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입을 하거나 도주를 했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족적, 족흔적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위에를 보니까 그 집에 쓰던 부엌칼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어요. 그것을 수거해서 과학수사위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자의 DNA가 확보가 됩니다. 네. 그것이 범행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많은 행동의 특징들, 사실 증거 흔적들을 많이 흘려놓고 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여기서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는 범죄 현장의 범행 도구를 가져가거나 인멸을 했었어야 되는데 깨끗이 닦아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이 놓고 간 점. 그리고 그 밀가루랑 설탕이 그 집에 있는 싱크대 밑에 우리가 이제 그 수납하는 장이 있잖아요. 그 장소에 놓여 있는데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행동은 그 긴박한 상황에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꺼내와서 뿌리고 다시 그대로 정리를 해놓고 갔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상한. 그 사소하지만 한 가지의 그런 행동 흔적들이 몇 가지가 연결이 되면 전반적인 그 사람의 성향을 추론하는데 굉장히 큰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정리정돈을 하는 행동 특성인데 사실 이게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거 하나 가지고 범죄자의 성향을 추론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긴장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은 그 사람이 평상시 갖고 있는 습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긴장했을 때 무의식 속에서 몸의 밴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하고 간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강박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강박적인 성향의 이제 기제는 불안이거든요. 불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피해자의 집에 대한 피해자의 정보가 없다면 범죄자들 굉장히 서둘러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인멸하고 제자리에 자기 습성을 드러낼 정도 되면 더 이상 이 장소에는 누군가 이 시간대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이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이제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할머니 이 노파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가방 위에 흰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 순서가 우리 이제 배열이 되죠. 살인이 일어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밀가루가 뿌려지고 가방을 만졌다는데 그러면 몰래 가방에 있는 금품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깨어난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범행의 가장 큰 동기는 이제 금품 절취 또는 이제 강취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근데 혼란을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는
부검을 해봤더니 시신에 무려 37군데가 찔리고 베인 상처들이 37군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어떤 상태를 보면 일어나서 저항하거나 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37군데나 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이 피해자와 어떤 감정적인 교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거 뭐 범인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찾아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하고요.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제 옆집에부터 가장 먼저 탐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옆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건축 노동 일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 둘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은 직장이 없이 혼자 집에서 주로 있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밤에 주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당일날 그렇다면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날 집에 누가 있었느냐 했더니 아버지와 이제 동생은 일을 하러 나갔고, 네. 아들만 큰 아들만 집에 있었던 거죠. 집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을 합니다. 이 진술이 큰 아들의 진술이 뭐냐면 당일날 사실은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만 밤늦게 PC방을 가려고 가다 보니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왜 문이 열려 있는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이 뿌려져 있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죠. 자세하네. 네. 20대 초반이었었는데 당시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자기는 그냥 의심받을까 봐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되게 수상하네요. 그렇죠. 경찰이 이제 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시신에서 발견된 그 밀가루가 네. 큰아들의 집 입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미세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해요.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내가 봤다니까. 갔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밟고 나온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건 사실 정황은 굉장히 의심이 이제 짙어지긴 하지만 이 증거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죠. 실제 무서워서 나왔나 보다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일단 경찰이 의심이 되면 약간 물증을 찾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이 집에 압수수색을 시작을 합니다.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 큰아들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 속에서 검정색 장갑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 장갑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들을 체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진술을 하면서 부인했냐면 다시 내가 생각을 해보니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내가 손으로 흔들어 봤다는 거죠.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근데 이거요 굉장히 수사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법정에서 사실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정황만 가지고 체포해서 정말 자백을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수사팀에서 요청을 합니다.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성향 파악을 위한 프로파일링 분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투입이 되어가지고 1차로는 이제 동생을 만났어요.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런 일을 할 만큼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고 평소에도 불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좀 더 의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이제 출감을 해서 면담을 하는데 이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그 추울 때가 아니었었는데 다 채워서. 예, 자크를 목까지 올리고 유심히 저를 보더니 혹시 영안실을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어디서 썩는 냄새가 난다. 시신의 냄새가 난다. 자, 이 약간의 어떤 이 망상과 관련된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은 어떤 망상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 5살 정도 될 때 이제 그 생모가 가출을 하면서 할머니 조모한테 이제 맡겨져서 생활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부모와 이제 그 애정 관계가 이제 상실이 되면서 이 범인이 불안도가 훨씬 높아지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공격성
그리고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강박적인 성향이니까 다 정리해놓고 간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수사팀에 이제 전달을 하고요. 아주 경험이 많은 그 수사팀장하고 수사위원들이 이제 팀원을 해서 이제 자격을 결국 받아냅니다. 그러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였나요? 정말 진짜 제가 그 자백을 받으면서도 어이가 없었던 것이 동생이 밤새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 주면 그 용돈을 가지고 PC방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오는 이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동생한테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PC방에 갈 돈이 없으니까 그 할머니의 돈을 절취하기 위해서 몰래 절취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할머니가 잠을 깨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알아보잖아요. 얼굴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이제 칼을 가져와서 무려 37차례나 찔러서 감정을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7번이라고 하는 무차별 공격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조금 할머니가 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친절하게 안 했다는 생각은 이제 주관적인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그 자신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분노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밀가루하고 설탕을 뿌리죠. 뿌리고 나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결국은 가방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데 정말 이게 참 말씀드리기는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고 그런 것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결국 가져간 돈은 700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근데 그 700원을 가지고 자기가 들어갔던 거꾸로 족적을 닦으면서 나오면서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손을 씻고 장갑도 벗어놓고 그 700원으로 PC방으로 갑니다. 밀가루를 왜 뿌리는 걸까요? 밀가루 설탕. 자기는 제가 그래서 밀가루를 왜 뿌렸느냐 나중에 이제 자백을 한 이후에 물어봤더니 너무 심한 피 냄새가 나서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수님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살인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막 피 비린내가 나서 못 견딜 정도로 밀가루를 뿌리고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약간의 환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냄새를 좀 맡는. 그러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은 망상들 그런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받아가지고 사건이 해결된 이런 사례가 되겠죠. 그 이게 행동 분석을 통해서 딱 범죄 현장에서 범인이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좁혀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프로파일러는 한국 경찰의 공식 명칭이 범죄 행동 분석관입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추상적이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성향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 현장에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여러 행동들을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범행의 의도와 동기와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 같은 증거물들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자료가 되겠죠.